안녕하세요. 선케이입니다. 오늘은 위로받으며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고요 작가님의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작가님께서 우울증에 빠져들며 겪으신 경험담과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책 읽으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깊은 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21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마음에 금이 간 아이. 아빠는 365일 중 360일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한량 같은 분이었던지라 돈벌이나 집안 살림엔 관심이 없었다. 대신 엄마가 울음 잃은 소처럼 무겁게 가족을 이끌어갔다. 하교 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섬주섬 열쇠를 꺼내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어린 나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14평 임대 아파트, 코끝을 매만지는 차가운 집안 공기를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 딸 왔냐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른 저녁부터 시작되는 아빠의 술주정과 욕설은 어린 나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엄마는 밤 8시 반 혹은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들어오면 지친 몸으로 밀린 집안일에 자잘한 부업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겨우 고단한 몸을 눕힐 수 있었다. 아빠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한밤중 혹은 새벽. 가끔 모르는 이에게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엄마는 전화기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어깨를 들썩였다.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같이 울었다. 끝없이 사고를 치고 술과 외도를 반복하는 아빠라도 쉽게 미워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 아빠였으니까. 아빠는 술에 취해서도 한 손엔 딸내미들에게 줄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오곤 했다. 가족을 괴롭히며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하면서도 아빠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반복하여 말하곤 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엔 어린 나에게 비행기나 다리 시소를 태워주며 다정하게 놀아주었다. 아빠를 마냥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양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어린 시절 쌓아야 할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는 모래알처럼 부서져 나갔다. 처음 자살을 시도한 건 15 어느 여름밤이었다. 사람 미치게 하는 아빠의 술주정도, 부모님의 전쟁 같은 고성과 욕설도,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내 모습도 정지 버튼 누르듯
모든 걸 멈추게 하고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아쉬울 건 없었다. 쌓여온 폭탄을 터뜨릴 불씨는 매일같이 충분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살갗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선자국만 남긴 채 멈추고 싶었던 삶의 시계가 삐걱대며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때론 정적이 더 소름 끼칠 때가 있다. 등 뒤에서 엄마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는 3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과 가라앉은 목소리로 죽는 게 쉽더냐고 물었다.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깥을 향한 비명 같은 외침을 서둘러 거두어 드렸을 뿐. 고생만 하고 살아온 우리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다.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목구멍까지 딱딱하게 치민 것들을 다시 한번 억지로 삼킨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죽음에 대한 끈질긴 바람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도,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깊이 눌러놓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힘든 사람도 잘 견디고 사는데 내가 유별나게 민감하고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내 탓을 한다. 그 편이 훨씬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날 그곳엔 나 홀로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던 어른들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덜덜대며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혼자 작은 방에 오래된 장판 위에 누워 있었다. 잠깐 잠이 든 것 같기도 했다. 온몸이 나른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지만 무시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비린 땀 냄새와 술 냄새가 곁으로 다가온 것은. 끈적한 입과 더러운 침, 쩝쩝대는 징그러운 소리와 함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질 않았다. 어딘가에 짓눌린 듯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아니, 이럴 때 날 도와주고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내 세상을 차근차근 짓밟고 있었다. 짧으면서도 아주 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곳을 빠져나갔다. 난 돌처럼 굳은 채 그대로 누워있다가 제 몸을 보호하려 애쓰는 곤충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 중 대다수가 주변 사람이라고 했던가. 가까운 어른, 날 참 많이 예뻐했던 사람.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말했다가는 부모님이 너무나 놀라고 아플 것 같았다. 꺼내놓아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는 대신 어린 나는 그 기억을 오랫동안 봉인하는 걸 택했다. 기억이 돌아온 건 대학생 때였다. 술에 취하면 남자를 그렇게 욕한단다. 왜일까? 멋모르고 기억의 실을 여기저기 잡아당겼다. 어느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끊어졌던 전선이 연결됐다. 기억은 시각과 촉각과 청각을 모두 담아 그날로 날 데려갔다. 22이며 동시에 9살이 된 채로 어그러진 기억의 공간에 갇혀버린다. 20대 중반,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동기 선생님들 앞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하게 됐다. 마음의 지하실에 오랫동안 묵혀온 이야기.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발밑에 떨어져 저 혼자 나뒹굴며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무거운 눈물 덩어리들이 무릎 위로 후두구둑 떨어져 내렸다. 내 몸의 감각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꺼내놓고 싶지 않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또 다른 내가 비명을 질러대는 와중에 어린 내가 토해지듯 기억의 공간 밖으로 끌어당겨져 나왔다. 별일 아니라고 여겼다. 더한 섹슈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못 견뎌낸다고 오히려 날 타박했다.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폭행에, 강간에, 악마 같은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니잖아. 그 사람 술에 취했었잖아. 실수였을 거야. 그래, 실수. 심각한 일도 아닌데 내가 예민해서 이러는 걸 거야. 아니었다. 괜찮을 수 없었다. 가벼운 섹슈얼 트라우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는 달리 스스로를 더럽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책하게 만들기에 정도에 상관없이 치명적이었다. 겉에서 볼 때만 작은 구멍이었다. 꺼내놓지도 적절한 처치도 받지 못한 성폭력의 상처는 지독한 피고름이 되어 마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아빠의 욕설과 술주정, 매일이 전쟁 같던 부모님의 싸움, 혼자 외로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양육 환경,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해야 했던 것, 조건 없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나의 세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잘못을 따져가며 스스로를 보호하기엔 너무 어렸다. 어린 나에게 삶의 지붕 같은 이들을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 유일한 선택지는 내가 이상하고 나쁜 아이라 그런 거라며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자존의 씨앗을
짓밟는 일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 처음 정신과에 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몇 차례 따돌림을 당했다. 또래 여자아이 중 상당수가 통과 의례처럼 겪는 일이었지만 이미 금이 가서 무너진 세상을 안고 살던 나에겐 더없이 큰 타격이었다. 시린 소외감은 뼛속 깊이 새겨졌다. 흐릿 날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고 깔깔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으며 현기증이 났다. 울지 않으려 일부러 눈에 힘을 주고 읽지도 않을 책을 펼쳐들곤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던 친구가 발로 등을 차 휘청거리며 앞으로 넘어졌을 땐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친구들이 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심히 적어내려갔다. 1. 잘난 척을 한다. 2. 약속을 안 지킨다. 3. 말을 막 한다. 4. 사람을 차별한다. 5. 그냥 재수없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서였을까? 번호를 매겨가며 열심히도 썼다. 20몇 번까지 쓴 후에야 연필을 내려놓고 연습장을 조심스레 찢어 성적표나 상장을 모아두는 파일에 같이 끼워 넣었다. 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 그 시기에 나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결론 지어버렸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중학교 2학년.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몇 달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던 나는 쉬는 시간이면 기다렸다는 듯 책상 위 스케치북 위에 얼굴을 묻고 자는 척을 했다. 나도 같이 매점에 갈 수 있는데, 같이 수다 떨고 놀 수 있는데, 날 찾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눈물을 삼켜가며 스케치북 위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하나둘 새겨갔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에 온몸이 시렸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때라는 건 거짓말이었다. 낙서들이 모여 겹쳐지다 못해 종이가 일어나고 뜯어졌다. 파이고 긁힌 책상과 다를 게 없어졌다. 내 세상은 그때도 폐허 그대로였다. 아빠는 혼란과 고통을 줬다. 사랑 많은 엄마는 내 곁에 머물 수 없었다. 언니는 언니의 세상을 지키느라 바빴다. 친구는 아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가시와 얼음만 가득한 세상.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누구라도 다가오길 기다렸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결국 날 싫어하고 떠날 테니 먼저 마음을 닫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죽도록 무서웠다.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출구 없는 한 평짜리 감옥 안에 살며 고집스레 그 자리를 지켰다. 멍과 상처로 가득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는 친구들에게 들러싸여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을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부럽게 바라보기만 했다. 사랑받고 싶었을 거다. 자연스레 주고받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랑이 고팠겠지. 그런 사랑은 한계 이상의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착하고 똑똑하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내 삶의 주인 자리는 해야만 해가 차지해버렸다.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기형적으로 커져만 갔고 그 뒤엔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무섭게 비난하는 또 다른 나만 남았다. 너처럼 초라하고 사랑 못 받는 애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눈을 치켜뜨고 끊임없이 중얼대는 나만 남았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우울증이 온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까? 멍한 표정으로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했다. 대인 공포로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지 않고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도 없었다. 엄마는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며 엄마의 방식으로 위로해줬다. 다들 아픈데도 밝게 웃으며 잘 견뎌내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겠지. 아파 우는 나를 다시 깊숙이 묻어놓는다. 안 그래도 삶이 고달픈 엄마에게 내가 당한 일들을 털끝만큼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소중한 세상이었으니까. 그냥 조금 유난스레 사춘기를 겪는 아이가 되기로 했다. 아파하는 날 타박하며. 우울한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겨버리고 최선을 다해 억눌렀다. 감정의 부인과 억압, 공감받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자기 혐오와 우울은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하게 자라났다. 모든 사람이 날 욕하고 싫어한다는 망상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했다. 그러다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무서웠다. 괜찮은 모범생 가면 아래 진짜 속마음은 검게 썩어 흐물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중학교 3학년 말. 갈 필요도 없고 가서 좋을 것도 없다는 엄마를 설득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다. 엄마는 어렵사리 일터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함께 가주었다. 의사 선생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나온 소견은 우울증,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때문이라며 의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고 엄마는 왜 하필 우리 애한테 그런 나쁜 게 온 거냐며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때부터 약을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3분 남짓의 짧은 진료 후 여러 개의 알약을 받아왔다. 약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잠만 왔다.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잠에 취해 하루를 보내느라 자살 충동을 못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잠만 오는 게 무슨 약이야. 약만 주는 게 무슨 치료야.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긴 한 건가? 의심만 더해졌다. 결국 서너 달 다니다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다. 일상생활 잘하고 스스로 병원도 찾아간 내가 우울증일 리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다. 너무 부정적이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말과 함께 아픈 게 맞다고 아파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픈 내 편에서 나조차도 몰라주는 아픔을 알아줄 사람은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뚝뚝. 집에 가는 길에 곰인형을 샀다. 팔 한가득 안기는 갈색 털 곰인형.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지친 나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다. 참으로 쓸데없는 물건 중 하나가 덩치 큰 인형이라 생각했지만 그때만큼은 갖고 싶었다. 꼭 끌어안고 사람 가득한 시내 한복판을 걸었다. 손이 시린 초겨울이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장마철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혀 흐르듯 정신없이 눈물이 흘러 마음속에 고여갔다. 차오르는 눈물이 곰인형의 솜덩이로 스며들길 바라며 귀퉁이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보도블록 위를 걸었다. 눈물을 다 담으려면 이 정도 크기의 곰인형으로는 한참 부족하겠다 생각하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다. 사람들 앞에선 마냥 쾌활하고 싹싹하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 건 아무도 모른다. 정신과에 다니는 것도 모른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된다. 난 햇살처럼 밝아야 할 새내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교사가 된 첫 해,
우울증이 재발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사회생활은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온종일 낯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채워나가는 건 맨손으로 까마득한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암담하기만 했다. 피로에 절어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놀라 깨어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준비하곤 했다.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잘하고 싶었는데 그에 비례해 좌절하는 날들만 늘어갔다. 아이들이 우유를 제때 안 먹는 것도,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내 탓이라 여겼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예의 없게 구는 것도 내가 잘못 가르쳐서라고 익숙하게 내 탓을 했다. 동시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심해졌다. 쉬지 말고 교재 연구를 하라고, 교육 관련 책을 읽고 연수를 들으라고 채찍질했다. 최선에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방으로 공 주고받듯 떠들어대는 아이들. 나 혼자 벽을 보고 수업하는 기분이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아수라장 교실 속. 아이들 생활 지도가 말도 못하게 어려웠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되낸다. 난 무능한 교사야. 난 무능한 교사야. 난 무능한 교사야. 학원에서 다 배워서 재미없어요. 아이들은 수업을 듣는 대신 학원 숙제를 한다. 우리 엄마 아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어떤 아이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에 할 말을 잇는다. 소외받는 한 아이를 타깃 삼아 점수판처럼 몸을 맞추는 놀이를 했어도 놀이를 만든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만 한다.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면 아휴, 우리 선생님은 아직 어리고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라는 말을 먼저 들어야 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두 학생, 학부모만으로도 자괴감을 들게 하기엔 충분했다. 자책과 자괴감, 교사로서 올바르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숨막히는 강박은 빠른 속도로 마음을 병들게 했다. 몸도 함께 무너졌다. 10월 말 무렵 맡은 업무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땐 링거를 맞으며 학교를 다녔다. 퇴근 후엔 울면서 집 대신 병원을 향했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가족이든 친구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곤 했으니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도 너는 직업도 좋고 젊고 가진 게 많잖아. 너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가장 좋아하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적당히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그저 무감각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는 달리 내가 느끼는 세상은 오직 흙과 백이었다. 기쁨도, 희망도, 감동도, 즐거움도. 재가 되어 흩어진 지 오래였다. 몸이 물에 젖은 솜덩이 같았다. 겨우 일어나 택시로 출근하면서도 지각 직전에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숨을 편히 쉴 수 없어 가슴을 두드리며 일부러 크게 심호흡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을 새도 없이 들이닥쳤다. 전담 선생님이 수업하는 영어나 체육 시간. 아이들이 교실에 없을 땐 인터넷으로 자살 방지 글을 검색하며 혼자 울었다. 책상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끊어버리기도 했다. 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우울증 재발. 그것도 아주 중증의 우울증.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출근한다. 옆반 선생님께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친다. 수시로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고 요리 만들기나 교실 놀이 등의 활동도 부지런히 한다.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한다. 스스로 생채기를 낸다. 한심해. 한심해. 내가 너무 한심해. 내가 싫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속으로 내뱉으며 겉으론 밝게 웃는다. 아무도 내가 우울증인 걸 알아선 안 돼. 제 몸을 동여맨 끈을 사정없이 다시 조인다. 예쁘게 꾸며낸 가면을 억지로 뒤집어 쓴다. 나를 바꿔야 한다 생각했기에 자기계발서를 부지런히 읽었다.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따위의 말을 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일기를 적었다. 운동하면 나아질까? 천변을 따라 사람들 속에 섞여 자전거를 탔다. 오래 하지 못했다. 꾸준히 못했기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에너지 자체가 없어서였음을 그때는 몰랐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의지 없는 사람이라고 아물지 못한 상처를 핥혀대기만 했다. 술을 마실 때만큼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 자주 술을 마셨다. 빨리 취할수록 괴로움도 빨리 잊히니 급하게도 마셨다.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다음날 아침 텅 빈 머리에 하얗게 질린 채 벌을 받는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실수라도 한 날이면 온종일 죽고만 싶었다. 술을 마셔 좋을 건 없었다. 허무는 익숙했고 마음바닥을 피멍이 들도록 내리치는 우울은 심해지기만 했다. 제발, 그리고 또 제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약 마음대로 안 먹으면 안 돼요. 약 먹으면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의사인 절 믿어보면 안 될까요? 고요 씨는 지금 꾸준히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재발할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된다고, 내성 생긴다고 먹지 말래요. 약 중독도 되지 않고 내성도 안 생겨요. 그런 말한 사람 좀 데리고 와봐요.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이번에는 약 끝까지 먹기로 꼭 약속해요.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어지간히 답답해 보인다. 벌써 몇 번째 재발인가. 병원을 다시 가기가 민망했다. 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증상이 나아지면 또 멋대로 약을 끊겠지. 우울증은 숨길수록 좋은, 아니, 숨겨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닌가. 동료 교사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며 날 피하지는 않을까? 학부모가 알면 어떡하지? 저런 선생한테 우리 애를 어떻게 맡기냐며 담임 바꿔달라고 민원이라도 내는 거 아닐까? 조급했다. 하루빨리 병원을 끊고 정신과 병력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다.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서 약을 먹는 것만 같았다. 병의 증상 때문에 무기력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았다. 자살 충동도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탓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줄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라 그런 것 같았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랑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긴 할까? 약을 먹으며 불안과 자책감도 함께 삼켰다.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되지 않아? 의지로 이겨내보자.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했다. 그거 다 강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약 먹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본인도 정신과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는 어느 지인이 말했다. 항우울제가 제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 몇 달을 먹은 후엔 약을 끊어도 효과가 꽤 오래 유지된다. 의사 선생님은 누누이 말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병이 나은 건 아니라고.
그림을 그려가며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멋대로 약을 끊으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재발할 거라고. 오래 두고 봐야 하는 병이라고. 그러니 마음대로 약 끊지 말아달라고. 의사 선생님 말보단 주변의 입김이 더 힘이 셌다. 서너 달 병원에 다녀 증상이 나아지면 당연한 듯 약을 안 먹었다. 약봉지가 쌓여갔고 꾸준히 가던 병원에 발을 끊었다. 되도록 빨리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재발. 더 늘어난 알약과 복용기간. 나에게 진 것 같은 자괴감. 역시 난 안 된다며 자기 자신을 짓밟는 시간들. 해를 거듭할수록 병원에 가기 어려워졌다. 극심한 우울과 절망, 자살 충동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악을 쓰며 울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재발을 거듭할수록 병의 증상과 깊이도 빠른 속도로 더해졌다.